엄마, 왜 그 의사 선생님이 날 그렇게 봐? 수술 후 깨어난 지우가 물었을 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19살 딸아이의 직감이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래입니다. 올해 43이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딸 지우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교통사고를 당한 지우를 응급실로 따라가며 제발 아무나 좋으니 실력 있는 의사가 수술해 주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가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임을 알아봤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죠. 제발, 제발 우리 지우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수술하는지,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 윤서현.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서현. 20년 전 봄 아무 말 없이 유학을 떠났던 그 남자.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말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사람. 그리고 지금 내 딸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게 나를 버린 남자라도.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그가 걸어 나왔죠. 20년의 세월이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그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발견한 순간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로 수술이 잘 끝났다고 48시간이 고비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죠.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갑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우리 사이에 선을 그으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이 계속 지우의 병실을 향하는 걸 봤습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도 봤죠. 계산하고 있겠지. 자신이 떠난 시기와 지우의 나이를. 회복실로 옮겨진 지우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그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상태를 체크한다면서.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의학적 관찰 이상이었습니다. 잠든 지우의 얼굴을 보는 그 눈빛에서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 옆에 앉아 커피를 권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오지 않느냐고. 그 순간 나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본 눈. 거기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내 대답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생년월일을 물었지만 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차트에 필요한 정보는 다 있다고, 나는 딸 옆에 있겠다고 말하고 병실로 향했죠.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자신의 딸이냐고 묻는 간절한 목소리.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침묵이 이미 답이었겠죠. 병실로 돌아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있다고, 이제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했죠. 왜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9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방, 복도 어딘가에서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 끝났다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우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윤서현이 하루에 3번씩 회진을 돌았거든요. 신경외과 과장이 일반 환자 한 명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왜 우리 병실에만 과장이 직접 오는지, 혹시 상태가 더 심각한 건 아닌지. 그날 오후 지우가 잠든 사이 나는 병원 매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병실을 벗어난 거였죠. 형광등 불빛이 유독 밝게 느껴졌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는데 손이 떨려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을 줍는 순간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윤서현이 거기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20년 전과는 달라 보였지만 나를 보는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주치의였으니까요.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나는 추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지만 최대한 거리를 두었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앞만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자신과 닮은 것 같다고, 특히 눈매가 그렇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종이컵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대학 시절 캠퍼스 벚꽃 나무 아래서 찍은 우리 사진. 그때 나는 21살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기대어 있었죠. 그 시절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졸업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꿈꿨죠. 그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봤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고 20년의 시간이 되돌아오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2005년 3월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그는 미국 유학이 결정됐다고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그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했던 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그때 나는 이미 임신 6주차였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에게 말하지 못했죠.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를 내가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지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울 것인가, 혼자라도 낳을 것인가. 결국 나는 지우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죠.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꽃집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우와 나는 서로에게 전부였죠. 윤서현이 수술 중에 느낀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우의 손가락 모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다고, 그런 유전적 특징은 격세 유전된다고, 의학적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겠죠. 지우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야 했죠. 지우가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접촉이었죠. 그 온기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낯선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이처럼. 손을 뿌리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지우의 옆모습이 윤서현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19년간 애써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죠. 그날 밤 지우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밤 10시쯤 병실에 불을 끄고 간이 침대에 누웠을 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목소리만 들렸죠. 엄마가 그 사람과 아는 사이 맞냐고, 대학 동기 이상이었냐고. 19살 딸아이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현이 회진을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새벽 6시, 다른 의료진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차트를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지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우도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가 청진기를 꺼내 지우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와 언제부터 알았냐고.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24년 전 대학에서 만났다고 짧게 대답했죠. 지우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냐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변했죠. 뭔가를 확신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퇴원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원비 수납 창구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 넘어야 할 병원비가 5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이미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죠. 누가 했냐고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현이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낸 거였죠. 그것도 병원 전산을 조작해가면서까지. 그게 발각되면 그는 과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위험을 감수했죠. 병실로 돌아오니 윤서현이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의사와 환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우가 그에게 뭔가를 물었고 그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지우에게 물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지우는 그저 퇴원 후에도 가끔 병원에 오고 싶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도 모르는 교감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퇴원하는 날, 윤서현은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가 편지 하나를 전해줬죠. 내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3층 창가에 그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죠. 지우도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죠. 그도 창문 너머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지우는 이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윤서현도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셋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윤서현의 편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편지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죠. 봉투가 구겨질 정도로 만졌지만 결국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든 내가 지켜온 일상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머리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고 두통도 사라졌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내 과거에 대해, 우리 가족사에 대해. 그날도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옛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내 대학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평소엔 창고에 넣어뒀는데 이사하면서 나온 걸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우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나와 윤서현이 함께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지우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꽃집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온 저녁, 지우가 캠퍼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대를 준비하는 지우는 자주 그림을 그렸지만 그날 그리고 있던 건 달랐습니다. 남자의 얼굴이었죠. 정확하게는 윤서현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놀란 표정을 보이자 지우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싶었다고, 그 사람의 얼굴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고, 화가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림 속 윤서현은 슬퍼 보였습니다. 지우가 포착한 그의 표정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19년을 모르고 지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윤서현의 어머니, 그러니까 의사 집안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분이었죠. 20년 전 나를 찾아와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세월이 흐르면서 늙었지만 도도한 자태는 여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봄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내게 봉투를 내밀며 했던 말들.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서연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돈이 필요하면 줄 테니 조용히 사라지라고.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물러났죠. 서연에게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고 홀로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거실에 앉은 윤서현의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손녀라는 걸 안다고.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보면 안다고. 특히 손가락 모양이 자신과 똑같다고.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윤서현의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우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고, 생년월일을 계산해 봤다고, 유전자 검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우를 정식으로 손녀로 인정하고 싶다고, 재산 상속권도 주겠다고, 윤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육이라고. 20년 전엔 나를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죠. 윤서현에겐 형제가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지우가 유일한 후계자일 테니까요. 윤서현의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윤서현이 떠난 날부터 지우가 태어난 날까지의 기록이었죠. 3월 15일. 서현이 떠났다. 공항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4월 2일. 입덧이 심해졌다. 엄마가 눈치채신 것 같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5월 20날. 부모님께 모든 걸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우셨다. 미안하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다. 7월 8일에 첫 태동을 느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신기하고 벅차다.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다. 10월 28일. 아기의 성별을 알았다. 딸이다.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다. 밝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2월 6날. 지우가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다. 서연의 눈매를 닮았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올까? 일기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23세 겁없는 엄마였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지우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죠. 정기 검진이 아니었는데도 윤서연을 만나러 간 겁니다.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왜 그런지 알 것 같다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 수 없었죠. 진실을 말하는 순간 지우가 받을 충격이 두려웠습니다. 19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드디어 윤서현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긴 사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비겁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단 하루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특히 매년 내 생일이면 한국에 와서 멀리서나마 나를 봤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딸이 맞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곁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평생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겠다고. 편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용서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 그리고 지우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와서 필요한 걸까?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갔더니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대학 앨범을 보고 있었죠. 윤서현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지우가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냥 친구였냐고.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나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 사랑했다고. 하지만 헤어졌다고. 그가 더 큰 꿈을 위해 떠났다고. 그것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죠. 지우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눈이 자신과 닮았다고, 코 모양도 비슷하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자신이 그 사람의 딸은 아니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병원을 찾아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병원에 가기로 했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혼자 윤서현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그가 지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불안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때는 지우의 생명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몇 번이나 주저했죠.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였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게 편안하게 웃는 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봤습니다. 책상 위엔 의학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고 지우는 뇌 구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윤서현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서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우가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저 나가겠다며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문을 닫기 전에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과장실에 둘만 남게 되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서현이 커피를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죠. 그냥 할 말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가 의학에 관심이 많다고, 특히 뇌과학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림 실력도 뛰어나서 의학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 좋겠다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미래는 지우가 결정할 일이라고. 이제 와서 아이의 진로에 관심을 보이는 게 우습지 않냐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19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9년.
그 긴 시간 동안 나 혼자 감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새벽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뛰어갔던 날들, 운동회에 아빠가 없어서 울던 지우를 달래던 날들, 학부모 상담에 혼자 갔던 날들. 내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자 윤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19년의 죄를 그렇게라도 속죄하려는 것처럼. 한참을 쏟아낸 뒤에야 나는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목이 아팠고 눈가가 뜨거웠죠. 윤서현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받아 마시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졸업식, 지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멀리서나마 지우의 성장을 함께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현이 말했습니다. 매년 지우의 생일에 통장에 돈을 넣어뒀다고. 건드리지 않은 19년치 양육비가 있다고. 지금이라도 전달하고 싶다고. 나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돈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미대 등록금, 앞으로 들어갈 유학 비용, 그림 재료비, 꽃집 수입으로는 빠듯한 게 사실이었죠. 그래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서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우가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곧 눈치챌 것 같다고.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하고 싶다고.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지우가 받을 충격은 생각해봤냐고. 그 아이가 19년간 믿어온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논쟁이 격해지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급한 환자가 있다고 전했죠. 윤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 안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지우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알릴 방법을. 병원을 나오면서 지우를 찾았습니다.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죠. 내가 다가가자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죠.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봤는데 남남 같지 않았다고. 특히 그 선생님이 엄마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선생님과 DNA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의심하는 단계인가. 나는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낀다고. 엄마를 닮은 부분도 있지만 닮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특히 눈매나 코 모양이 그렇다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윤서현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죠.
머지않아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윤서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래야, 내일 우리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 어떨까?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서,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고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원한다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막을 권리가 있을까? 내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지우의 권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 지우가 그린 윤서현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죠. 그림 속 그의 눈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지우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알아본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으로 처리됐던 병원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3,600만 원. 병원 측에서 전산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 고지서를 보내온 겁니다. 윤서현이 몰래 감면해 준 것이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꽃집 통장 잔고는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죠. 은행을 여러 곳 돌아다녔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 학원비를 밀린 적이 있어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도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도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윤서현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직접 내렸죠. 자신의 우산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비를 맞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거실 탁자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은행 대출 서류, 꽃집 매출 장부까지. 언제 다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냐고. 자신도 알바를 하겠다고, 학원도 그만둬도 된다고, 미대 진학도 포기할 수 있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살 아이가 벌써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죠. 그날 밤 윤서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건 양육비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우의 사고는 자신이 수술했으니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죠. 자존심 때문에 지우가 고생하게 하는 게 맞냐고.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사무장이었죠. 병원비를 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600만 원씩 나누어 내면 된다고. 이것도 윤서현이 뒤에서 조작한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꽃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대형 주문이 늘어난 겁니다. 병원에서 매주 꽃을 주문했고
근처 기업들도 정기 계약을 제안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말했죠. 윤서현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나는 침묵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비 첫 번째 분납금을 내러간 날이었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내 자존심과 지우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윤서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윤서현은 늘 나를 도와주려 했죠. 등록금이 부족할 때,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하지만 나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지우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다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은정이었죠. 은정이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끙끙대냐고. 윤서현이 아버지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그날 밤 지우가 내 방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먹이며 말했죠.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고. 차라리 자신이 없었다면 엄마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그 말에 나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내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고.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 덕분에 살아왔다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도움을 거절하냐고. 윤서현 선생님이 아빠가 맞다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아빠라는 단어를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단지 내가 먼저 말하길 기다렸던 거구나.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DNA 검사 같은 거 안 해도 안다고. 거울 볼 때마다 느낀다고. 윤서현 선생님의 눈매, 코, 입술 모양이 자신과 똑같다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는 눈빛에서 확신했다고.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고. 윤서현이 내 아빠라고. 하지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이제 와서 나타난 거라고. 지우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았죠.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그리고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윤서현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왜 떠났는지, 왜 이제 나타났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지만 그 만남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죠. 상처받을 지우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윤서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절대 거짓말하지 말 것. 지우가 상처받을 만한 말은 하지 말 것. 그리고 만남은 딱 한 번뿐이라는 것. 윤서현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19년 만에 딸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 같았습니다. 만남의 날짜를 정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까, 끝일까?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병원비 문제는 이제 작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던 지우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어?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죠. 문틈 사이로 흰 가운 자락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윤서현이었을 겁니다. 그도 이 대화를 들었겠죠. 지우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신만 없냐고. 초등학교 때부터 궁금했지만 엄마가 슬퍼할까봐 묻지 못했다고.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고.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잠이 들었고 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 윤서현이 앉아 있었죠. 커피를 마시는 척했지만 종이컵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증거였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물어본다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더 이상 숨기는 게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19년간 부재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 하냐고. 윤서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자격이 없다는 걸. 하지만 지우에겐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모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게 무서웠어요. 며칠 후 지우가 퇴원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거기엔 보호자 연락처를 추가로 기입하는 란이 있었죠. 지우가 펜을 들고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처는 정말 모르는 거야? 그 순간 마침 윤서현이 회진을 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운명 같았죠. 지우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연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엄마랑 정말 대학 동기이기만 했어요? 윤서현이 당황했습니다. 나도 숨을 멈췄죠. 지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리한 직감은 누굴 닮은 걸까요? 아마 그를 닮았겠죠. 윤서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사이였다고.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지우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냐고. 언제 헤어졌냐고. 정확히 언제냐고. 그 집요한 추궁에 윤서현은 대답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나를 쳐다봤지만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결국 윤서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봄이라고, 자신이 유학을 떠나면서 헤어졌다고, 지우가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봄, 자신이 그해 겨울에 태어났으니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죠.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설마.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아버지예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현은 나를 봤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윤서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지우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게 역력했죠.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도 직접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윤서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죠.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다면. 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엄마를 버리고 떠난 건 사실이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윤서현은 할 말을 잃었죠. 변명할 수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났어요. 19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터져버리다니.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잠시 후 지우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나를 보더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왜 혼자 다 감당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지우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서현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봤죠. 다가오고 싶지만 다가올 수 없는 그 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윤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그날 밤 지우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빠가 떠났는지, 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져도 돼. 나 때문에 참지 말고. 19살 딸의 그 성숙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 비밀이 깨진 그날,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19년의 공백을, 그 시간이 남긴 상처를. 병원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죠. 지우가 내 팔을 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그래,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답을. 병원 진료실에서 윤서현이 지우의 의료 기록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2005년 12월 6일 혈액형 AB형 신장 168cm 체중 52kg 그는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특히 생년월일을 계산기에 다시 입력해봤죠.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날은 2005년 3월 15일. 지우가 태어난 날까지 정확히 266일.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덮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윤서현이 혼자 병원에서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지우의 기록을 뒤지며 확신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윤서현이 불쑥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죠. 꽃다발을 고르는 척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미래야, 지우 혈액형이 AB형이더라. 나는 꽃을 다듬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너는 O형이잖아. 나는 AB형이고 유전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O형과 AB형 부모 사이에서 AB형 자녀가 나올 확률. 그는 의사답게 과학적 근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혈액형이 같으면 다 가족인가요? 차갑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이미 확신하고 있겠죠. 단지 내 입으로 듣고 싶은 것뿐. 윤서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죠.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 회복실에서 주운 거야. 그리고 이건 내 머리카락이고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DNA 검사.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거였죠. 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알아야겠어. 확실하게.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의 눈빛이 처음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간절한 눈빛은 본 적이 없었어요. 꽃집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구나. 곧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DNA 친자 확인 검사라는 검색어가 떠 있었죠. 지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우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확실히 알고 싶어. 나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정말 준비됐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사실 이미 알고 있어. 거울 볼 때마다 느껴. 내 얼굴 반은 엄마고 반은 그 사람이야. 며칠 후 윤서현이 병원 검사실을 예약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직원들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겠다고 했죠. 지우도 동의했습니다. 나만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검사 당일 병원 지하 검사실에서 우리 셋이 만났습니다. 마치 비밀 모임 같았죠. 검사 기사는 윤서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체열을 했죠. 지우가 먼저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윤서현이 지우의 다른 손을 잡았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녀의 첫 스킨십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윤서현은 매일 전화했고 지우는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윤서현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안을 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합시다. 지우를 정식으로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는 대신 당신은 물러나세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우만 가져가고 나는 버리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님, 지우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의 엄마예요. 윤서현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키웠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과 지위, 인맥. 그것들을 내세우는 모습이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나는 더 이상 23세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나가세요. 지우의 미래는 지우가 결정합니다. 어머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윤서현의 어머니가 나가고 난 후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들었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걱정 마. 나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우의 눈빛에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아버지 쪽 가족에 대한 호기심.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윤서현이 봉투를 들고 왔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99%. 과학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지우는 윤서현의 딸이었고 윤서현은 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윤서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죠. 20년 동안 놓쳤던 딸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라는 증명서를 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위로였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 셋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구나. 하지만 가족이 되는 건 DN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에 윤서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처음으로 둘만 만나는 자리였죠. 지우는 미술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우리끼리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윤서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내 생일에 한국에 왔었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너무 비겁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었어. 그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나, 지우와 함께 걷는 나. 모든 사진이 멀리서 찍은 것들이었죠.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내 질문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널 버리고 떠난 내가.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났었다고. 가족이 파산 직전이었다고. 유학은 도피였고 결혼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예요? 나한테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진실이 오히려 더 아팠죠. 윤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 남았을 거야.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죠. 입덧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죠. 6주였어요. 윤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당신은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윤서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단지 용기가 없었죠. 내 말에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아프니까요. 한참의 침묵 후 윤서현이 물었습니다. 지우를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죠. 출산 때 부모님조차 오지 않았던 것.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돌봤던 것. 일하면서 아이를 업고 다녔던 것. 어린이집 비용을 내지 못해 지우를 데리고 꽃시장에 다녔던 것.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윤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용서하기에 충분한가? 아니, 용서라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 사과는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지우예요.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윤서현이 내 손을 잡았죠. 미래야, 난 아직도.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20년이에요.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손을 뿌리치고 나왔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완전히 잊을 수도 완전히 되돌릴 수도 없는.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캠퍼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죠. 나와 지우, 그리고 윤서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어땠어? 지우가 묻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해.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우가 붓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아빠가 나타난 것도,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 19살 딸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맞아. 꼭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일 필요는 없었죠. 그날 밤 윤서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들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지우가 원한다면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불편하다면 거리를 둘게. 모든 걸 내 결정에 맡길게.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지우 방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 같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어떤 형태가 됐든 지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태어난 지 2달이 지났고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윤서현이 꽃집에 들르는 횟수가 늘어난 것,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까지. 19살 딸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셋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고. 평생 한 번도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본 적 없으니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 말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죠. 지우의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놀이기구를 탈 때 부러워하던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놀이공원은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윤서현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나는 일부러 지우와만 이야기했죠. 하지만 지우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를 이어줬습니다. 팝콘을 사러 갈 때는 윤서현과 함께 가고 놀이기구를 탈 때는 나를 끌어당겼죠. 회전목마 앞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가장 타고 싶었던 게 이거였다고. 하지만 혼자 타기는 쓸쓸해서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그 말에 윤서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놓친 시간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겠죠. 우리 셋은 나란히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목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옆을 보니 지우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19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저녁 무렵 관람차를 타게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우리 셋이 마주보고 앉았죠. 관람차가 올라갈수록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봤다고. 학예회 때 아빠가 와서 박수 쳐주는 것,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주는 것, 첫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걱정해주는 것. 그런 평범한 순간들을 그려봤다고. 윤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지우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덧붙였죠. 자신에게는 엄마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관람차에서 내려오며 지우가 윤서현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왜 혼자 살았냐고. 윤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비록 만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다고. 지우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윤서현을 다시 봤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읽고 있었을 겁니다. 20살도 안 된 딸이 부모의 못다한 사랑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가 잠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새근새근 자는 숨소리가 들렸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윤서현이 백미러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늦은 부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을 계속했죠. 윤서현이 조심스럽게 지우를 업으려 했고 지우는 그의 등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등에 엎혀본 딸.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우를 방에 눕히고 나온 윤서현이 현관에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지 더 있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가족 나들이였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였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으니까. 윤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우에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에게 아빠가 필요한 건 사실이었죠. 이제라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였죠.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된 등장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거였죠. 윤서현이 떠난 후 나는 지우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죠. 오늘 어땠어? 내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죠. 좋았어. 처음으로 완전한 것 같았어. 완전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불완전함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나 혼자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지우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알아. 아빠가 아직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도, 엄마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도, 19살 딸의 직감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우야, 그렇다고 해서 지우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쉽지 않다는 거.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하지만 엄마 가끔은 용서가 자신을 위한 거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 20년간 품어온 원망과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 어쩌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윤서현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지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고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죠.
이제는 굳이 윤서현이 직접 진료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는 매번 시간을 내서 지우를 봐줬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 검진이 끝난 후 우리 셋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서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신경외과 부장 자리였고 조건도 파격적이라고. 하지만 고민 중이라고 했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왜 고민하냐고. 좋은 기회 아니냐고. 윤서현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다고. 19년을 놓쳤는데 또다시 떠날 수는 없다고.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맞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죠.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난 알고 있어요. 내 피가 흐르는지. 윤서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숨이 멎었죠. 지우가 계속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받고 거울을 봐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우의 말에 윤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놓친 19년의 무게가 다시 한번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추억도 시간도 관계도. 윤서현이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처음으로 딸에게 인정받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허락을. 지우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그 울타리, 이제는 2개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19살 딸의 성숙함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언제 이렇게 지혜로워졌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앉은 자리였죠.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우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었고 우리는 조금씩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서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당장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천천히 알아가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나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내 팔을 꼈습니다. 엄마, 고마워.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용서하려 노력하는 것에 대한, 지우를 위해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겠죠. 그날 밤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섰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완벽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첫걸음은 뗐다. 지우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그 달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국 제안을 거절했어.
여기 남을게. 우리 가족 곁에. 가족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그 단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시작된 만남이 20년 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죠.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지우는 미술대학에 합격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윤서현은 주말마다 찾아와 늦은 아버지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천천히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운명은 때로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죠.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가족. 여러분이라면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셨을까요? 용서와 화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마음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놀라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언젠가는 웃으며 돌아볼 날이 올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